(1960년) 이 땅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권력의 핵심부 경무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정권은 시국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권의 움직임은 한자 한자 기록이 되어 남겨졌다. 자유당 최후의 국무회의록이 바로 그것이다. (1960년) 봄, 시민들의 힘으로 12년간에 걸친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최초로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던 4.19 혁명.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역사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당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자유당 정권과 몰락을 함께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인데요.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에 의해 쓰여지게 된 이 문서는 자유당 정권 말기 이승만 대통령과 이 국무위원들이 당시 시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과 이 국무위원들의 말투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대로 묘사해 놓았다라는 점입니다. 한 예로 58년 2월 18일자 이 국무회의록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당시 재무장관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눈 이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재무장관이 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국회의원의 공격과 압력에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진퇴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do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않고 say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면 be nothing,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소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영어를 자주 사용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독특한 말투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서 마치 속기록을 읽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 뒤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1990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이후 30년 동안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어떻게 작성이 됐고 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지난 4월 초 취재팀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취재팀을 맞이한 사람은 지난 30여 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던 이희영 씨.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민홍지 2000여 장 분량의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이었다. 이게 58년 1월 2일자죠. 일자 여기. 58년에 91년이 단기 4291년 1년이 58년 58년 1958년 1월 2일자네요. 2일자죠. 1월 2일자죠. 첫 청와대 국무회의를 경무대에서 했어요. 경무대.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1958년 1월 2일을 시작으로
1960년 4월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기까지의 국무회의 내용을 소상히 담고 있었다. 당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화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국무회의록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었다. 국무회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의결 결과만 기록해도 됩니다. 다른 분 같으면 더 그렇게 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그 문답 내용 사실대로 실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영어면 영어대로 또 다른 얘기면 다른 얘기대로 그걸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말씀하신 거라든지 그런 것은 이분 특유하게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국무원 사무국장 재임 중 자기 일을 충분히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 이희영 씨가 20여 년간 상사로 모셨던 고 신두영 씨. 제1공화국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이었던 그는 아직 제대로 된 국무회의록조차 갖추지 못했던 그 시절 개인적으로 국무회의 내용을 속필로 메모했던 것이다. 그는 경무대 국무회의뿐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중앙청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소상히 기록했다. 그리고 민홍지에 묵지를 대고 필사한 뒤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중요한 문서였던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90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30여 년이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6필로 3부를 썼죠. 그래서 한 분은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 분은 정부 보관하고 한 분은 자기 가지고 있었는데 4.19 그 와중에 다 없어지고 결국 한 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 시에 이거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강요가 아직 살아있어. 생존해 있다 이 말이죠.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을 분석해 당시 자유당 정권의 정책을 연구해온 이달순 교수. 그와 함께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에 담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다. 거기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한 예로 58년에 있었던 진보당 간부 체포 사건. 당시 최대의 라이벌이자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상세히 표현돼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던 내용들 또한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시발차 회사의 세금 체납 문제, 토지 절약 차원에서 아파트를 짓자는 주택 건설 계획, 그리고 대일 외교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까지 나타나 있다. 그 당시에 정부의 방침, 또 그 국무회의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의 이 전략 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에 대한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잘못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완전히 객관적이 아닌 그분들의 주관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 당시 시대상과 정부의 움직임을 상세히 증언해주고 있는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이 기록에 따르면 3.15 선거 1년 전인 1959년의 경우엔 총 124회에 걸쳐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논의된 안건은 모두 1288건.
그 가운데 법제정비와 산업경제 분야가 17%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재정과 물가, 외교, 그리고 국방과 치안, 마지막으로 정치 순이었다. 즉 1959년만 해도 정치 문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 문제에 대한 보고와 제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둔 1960년,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 시기에 대한 논의로 서막을 연 국무회의는 마치 선거대책본부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선거 일자 역시 민감한 문제였다. 또한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12년에) 걸친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운명의 1960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당 정권의 몰락,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경무대 회의실입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재현한 것인데요. 이 오늘날처럼 원형의 탁자를 이 가운데 놓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빙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탁자는 없고 이 의자만 이렇게 일렬로 놓여진 것이 마치 강의실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여기 이 일렬로 늘어선 이 의자들이 보이시죠? 바로 이 국무위원들이 서열대로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따로 마련된 자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이처럼 당시 국무회의는 이 국무위원들이 서열에 맞춰 놓여진 이 지정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입장해서 따로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하면 비로소 회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국무위원석에는 이 책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회의를 했어야 했는데요. 당시 이 국무회의는 이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이 국무위원들의 설명을 듣고 대통령이 제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대통령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이 국무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60년,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는 계속이 됐습니다. 이 당시 국무회의의 의제는 주로 선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중요한 선거 전략 역시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팔순의 고령이었다.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4년 전인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뼈아픈 패배를 겪어야 했다.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여당 대통령의 야당 부통령이란 상황은 자유당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60년 정부통령 선거 역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자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 이기붕을 부통령의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 자유당의 지상 목표였다. 60년 선거에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승만 개인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56년에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60년 선거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 내부에서 있었고 1959년 12월 자유당의 총책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동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정부 통령을 통일정당에서 선출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통령을 통일정당에서 선출하는 통일티켓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당 역시 이승만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 통일티켓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다. 이 통일티켓제는 1960년에 들어서도 강력히 추진된다. 그런데 1960년 1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다. 선거에 임박해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개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포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불가를 천명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통일티켓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무총리제 도입을 제의했던 것이다. 야당 쪽에서 이걸 반대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제를 도입을 하면 오히려 찬성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항상 주장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개헌안으로 나와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만약에 합의를 해서 이게 된다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유당은 국무총리제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통일티켓제를 이루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통일티켓제를 포기할 망정 국무총리제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그의 강한 집착 때문이었다.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통일티켓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만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내부 사정도 복잡했다.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조병옥을 지지하는 구파와 장면을 지지하는 신파 간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59년 11월 전당대회가 치러진다. 투표 결과 3표 차이로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 그러나 구파와 신파 간의 내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자유당 정권은 또 다른 선거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바로 조기 선거였다. 원래 선거는 5월에 했지만 농번기를 피해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번기는 6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5월이 적기였다. 이들이 조기 선거를 추진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조병옥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고 3일 뒤 열린 국무회의. 자유당 정권은 선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선거 시기를 3월 15일로 확정한다. 그 사람들은 빨리 아마 조 박사의 병 저걸 짐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떠나가신다 그러면서 가서 병원에 갔다가 속히 돌아오겠다고 그러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 박사 돌아오시기만 기다렸는데 비보가 날랐으니까 3월 15일로 공고된 선거일을 한 달 앞둔 2월 15일 미국에서 신병 치료를 받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그의 죽음은 당시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죽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의 죽음에 대해 묘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정당의 경쟁 상대자로 지독한 자였으나 작고했다니 섭섭하다. 건국초 각별한 사이였던 조병옥에 대해 애증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병옥의 사망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듯이 유력한 야당 후보의 사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조병옥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민주당에도 큰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면 박사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부통령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였습니다. 당시 헌법상으로 이 대통령 유고 시에 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장면 박사가 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팔순고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유고 시 그 대통령직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기붕 의장의 부통령 당선을 지상 목표로 삼고 선거운동을 벌여나갔던 것입니다. 3.15 선거가 있기 20여일 전인 2월 23일자 이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내무장관의 발언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 박사 장의가 끝날 때까지 이 표면상 중지 상태에 들어가 있으나 이 내적으로는 착착 진행 중이다. 내적으로는 착착 진행 중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뒤인 3월 3일 민주당에 의해 자유당 정권의 선거 방법 지령과 그 전모가 폭로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체 득표수 가운데 이 사할은 투표 시작 전에 미리 조작된 기권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해 무더기로 집어넣을 것. 그리고 나머지 6할은 공개 투표로. 또 자유당 간부를 3인조, 9인조로 조를 짠 뒤에 기표소 내에 잠복시켜 기호 몇 번을 찍는지 감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내무장관이 발언한 그 내용과 선거를 불과 2주 남겨놓고 벌어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폭로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무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자유당이 승리라도 한 듯 들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록에 적힌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무장관은 전 공무원의 일치 단결된 지지도 받고 있으니 자유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으며 최신 장관은 야당인 민주당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북 달성구는 민주당의 본고장 같은 곳인데 열렬한 민주당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장관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부인까지 활동을 하고 시장, 읍장, 면장까지 선거 준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심이 자신들에게 돌아섰음을 느낀 자유당은 이번 선거를 철저한 관권 선거로 끌고 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문제는 이기붕과 장면, 과연 누가 부통령에 당선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3월 11일 중앙청 국무회의록을 보면 부정선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내무장관은 선거 준비에 공무원이 제2선, 제3선에 서서 나가기로 한 것이
지방에 따라선 제1선에 서게 돼서 주변 공기가 이상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관계되는 부처에 6명의 국무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으로 관계가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최인규 내무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경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부정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들한테 사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꿈쩍 못하고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도록 그런 악랄한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무원을 통한 관건선거 움직임에 대해 내무장관은 강요한 일이 없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나섰다. 한편 야당 선거 유세에 대한 방해 공작도 많았다. 유세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야당이 유세장 근처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중단했다. 그리고 경찰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 또한 빈번해졌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3월 9일 전남 여수에선 급기야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그리고 선거 닷새 전인 3월 10일 모의 투표 용지와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 등 3.15 부정선거 계획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시작으로 득표 공작 강화 등 자유당 부정선거 비밀지령 문건 역시 사회적으로 폭로되기 이른다. 이처럼 자유당이 사전에 계획한 기상천외한 득표 전략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자유당 정권은 언론의 협박까지 가했던 것이다. 내가 자유당 간부 아무인데 자네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 그래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아,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자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다. 그럴 수 있느냐?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선거 거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날인 3월 14일 선거 불포기를 재확인하고 선거에 임한다. 그러나 이날 사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 공공연한 부정투표가 감행됐다. 온갖 부정과 불법이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저질러진 가운데 관권과 금권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였던 것이다. 참다 못한 민주당에선 선거 당일 선거 무효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민주당 마산시 지부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오전부터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대에 가담,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번졌다. 당시 시위 군중들은 선거 무효를 외치며 마산시청으로 통하는 이곳 대로로 몰려들었다. 여기서 제 뒤쪽으로 한 700m만 가면 마산시청이 나옵니다. 이 대로상이 그날 제일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부정선거 개표가 시작되고 있는 마산시청을 탈취하든지 안 그러면 그 개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 쏘았습니다. 우리가 시청 앞으로 나가면 그 스리커터나 소방차 뒤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튀어나와서 저희를 막고 그런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체류탄이 발사되고 공포탄이 발사되고 곧 바로 실탄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마산에서 최초의 유혈 사태를 빚은 것이다. 당시 무학초등학교 담벼락에 남겨진 총탄 자국. 이처럼 경찰은 수백 발의 총알을 쏘아댔고 마산은 피로 물들었다. 당시 17살이었던 김무신 군. 그 역시 부정선거의 분노를 느끼고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야 했다. 총상을 양사만하고 난리나 얘구만.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잘생겼다 다 죽었다 하선다. 엄마 사람 나도 반찬은 미치 피는 기라 그럴 때는 시청에 막 시청 안에 많이 제피가 있단다 또 이런 소리 듣기는 막 별이 하나 소리 다 듣기는 기라.
이날 경찰의 발포로 10여 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를 외쳤던 김영길 군. 그 역시 가슴에 총상을 입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그때 그의 나이 18이었다. 한참 걸어가다가 보면은 그 심화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앞에 큰 강장이었어요. 큰 강장이었는데 강장 옆에 우리가 서갖고 있었는데 총이 막 타닥타닥타닥 나오더라고요. 불꽃이 막 타닥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뒷골목을 숨었지요. 걱정 많이 했죠. 집에서 걱정하고 뭐 소식도 못 듣고 이래갖고 있는데 잠을 안 자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놀랬죠. 우리 엄마는 뭐 그러고 가슴 아프다 뭐 덩어리 뜨겁다 이러다만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는 그만 뭐 혈압에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야당의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리고 온갖 부정투표 작전으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자유당은 득표수까지 조작하는 개표 부정을 자행한다.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92%, 이기붕 78%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3월 17일, 3.15 부정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회의는 유혈로 얼룩진 마산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선거 승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격려사로만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혈 사태 직후 험악했던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산 사건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자유당 정권과 민심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3.15 부정선거로 유혈 사태까지 빚은 상황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마산 사건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국민들의 이 소요를 선거에 들뜬 국민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이 전국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바로 김주열 군의 죽음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실종된 지 근 한 달 만인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이 신문을 보면 이 김주열 군 머리에 박힌 최루탄의 크기며 또 그 각도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남원 고향 땅을 떠나 마산으로 유학길에 오른 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김주열 군의 죽음은 온 마산을 울분에 떨게 했으며 전 국민의 시선을 마산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3월 마산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40여 년 동안 세상에 묻혀졌던 음반 하나가 발견된다. 학생 시위를 부추긴다고 해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금지곡이 됐던 노래였다. 손인호라는 60년대 가수의 가요 히트 앨범. 노래는 거기에 수록돼 있었다. 남원 땅에 잠들었네란 제목의 이 노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는 곡이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김주열 군.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2개월 뒤 한복남 씨가 곡을 붙이고 차경철 씨가 가사를 써서 만든 것이다. 그 마산의 그 중앙부두에서 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신문과 방송에 전국으로 나갔을 때 온 국민이 다 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저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일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미도 레코드 회사 그 아미동에 하모나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신문을 봤거든요. 보면서 선생님 이걸 노래를 하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해보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거기서 시를 쓰는데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원통하게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었구나, 몸부림친 3위로는 군우가 만들었나, 마산시민 마산시민 흥분되어 총칼 앞에 싸울 3.15 부정선거를 온몸으로 부정했던 사람들. 시대의 거대한 폭력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자식과 형제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사람들. 매일 울분에 젖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못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처럼 3.15 부정선거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유당 정권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이들은 사태 수습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마산 사태를 공산 계열의 책동으로 호도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정국 안정을 강조하며 공산주의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마산 사태를 폭동으로 단정, 관련자들을 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주모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해 고문을 자행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은 힘으로 시민들의 저항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마산시 지부 감찰이장이었던 정경도 씨 역시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돼갔다. 수갑 자국이에요 지금. 네. 이 양쪽이 수갑 자국 여기 딱 올리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수갑. 내려가세요. 예. 그리고 그때 당한 고문의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이게 지금 맞으신 흔적이고요. 네. 내면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 감찰이장인데 책임이 그래. 감찰이장이고 그래 그 당시 신문으로서는 국제공산당 지령을 받고 여기서 간첩 두목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무겁게 다뤘죠. 그러나 전국에서 몰려든 신문기자, 국회조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경찰이 은폐하려던 잔혹상은 낱낱이 드러난다. 결국 경찰의 발표는 모두 날조된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고 검찰은 발포 명령자와 고문경관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월 23일) 최인규 내무장관 역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행방불명자 문제였다. 사태 후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을 찾아내라는 어머니들의 절규가 마산 시민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오른다. 3.15 부정선거 이후 실종된 지 근 한 달 만에 발견된 김주열 군의 시신. 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은 경찰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게 꿈인지 생신지 애가 곧 들어올 것도 같고 뭐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사람 사는 인간 사는 것이 이럴 수도 있는가. 그것을 참 말할 수가 없었죠. 시민들은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된 도림 마산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남원에서 마산까지 고등학교 입시를 보러 왔던 김주열 군의 처참한 죽음은 온 마산을 울분에 떨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2차 마산 사태를 불러일으킨다. 4월 11일 밤 통행 제한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한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시민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 오히려 경찰력을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치닫게 된다. 제2차 마산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4월 12일 경무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시국을 바라보는 자유당 정권의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공산당의 책동과 배후 조종 문제로 사태를 몰고 갔다. 그리고 더욱더 강경책을 쓸 것을 제의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은 이날 역시 문제 본질은 덮어둔 채 사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의 얘기를 꺼낸다. 3.15 부정선거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주열군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 사임의 뜻을 비춘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강제로 몰려나는 거는 생각을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위기의식,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관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불쭉 내놓기를 내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그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는 거로 봐서는 그런 감은 잡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문만을 발표한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은 여전히 시위 군중을 폭도로 몰고 공산당의 책동에 의한 것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자유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4월 18일 마침내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마산 사건 책임자 처단, 경찰의 학원 출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는 깡패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당시 서울 효자동의 전차종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빚어진 이 마산에서의 첫 위혈 사태를 시작으로 김주열 군의 죽음, 그리고 4월 11일 제2차 마산 사태, 그리고 4월 18일 고대생들의 데모로 이어진 이 혁명의 물결은 4월 19일 바로 이곳 효자동 전차종점으로 노도와 같이 밀려들게 됩니다. 이 경무대와 인접한 이 효자동 전차종점은 시민들에게는 이 최종 목표 지점이었고 또 경찰들에게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수학을 전공하던 대학 3학년이던 김치옥, 그도 역시 이곳에서 총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좋아하던 안네 프랑크의 사진, 또 그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와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평범하고 다정다감했던 그도 3.15 부정선거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와 울분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오늘도 나는 진리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라고 써놓고 4.19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김치호 군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4.19에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4월 19일 아침부터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대학교 학생 3천여 명과 각 대학교 학생들이 속속 시위에 참가한다. 그들은 처음엔 국회의사당을 향해 모여들었다. 주동자도 없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던 시위였다.
시간이 가면서 시민들도 시위에 적극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뒤따랐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경무대로 향했다. 바로 그 시각, 경무대에선 자유당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따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신경을 쓰며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최후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이날 역시 사태의 배후 조정 문제만 따지고 시국 수습 문제는 진지한 토론에 붙여지지 못했다. 4.19 때만 하더라도 강경파가 득세하는 속에서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누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내무부의 여러 조치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이 국무회의가 열릴 때도 그날 그렇게 심각한 시위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오후 조금 지나면은 피의 화요일이 되는 경무대 일대에서 엄청난 그런 희생자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이 시민들의 도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각, 시위대는 경무대를 목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후 1시 40분, 마침내 경찰이 발포를 시작한 것이다. 삽시간에 경무대 근처는 아수라장이 됐고 길엔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위는 시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 각 지방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오후 4시 30분경 자유당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이른다.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자 시위대는 대부분 흩어졌고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발적인 시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학생과 시민들은 계엄군의 태도가 어떨지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4월 19일 밤, 약 1,500명의 시위대는 시체 한 구를 지키며 고대 교내에서 농성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계엄군 사단장 조재미 씨가 방문한다. 군대는 국토방을 제일 임무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군대다 말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군대라 그 말이야.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나는 저 같이 데모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고 내 임무는 이 서울의 시내가 질서가 물러나니까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로 왔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처자가 여러분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라니까 그렇게 자기들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느꼈을 거예요. 네, 자기들도. 다음 날 송효찬 계엄사령관은 훈령 1호로 발포 위반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며 혐의가 없는 사람은 조속히 석방할 것을 밝힌다. 이런 계엄군의 자세는 일주일 동안 지속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친위대라고 하는 헌병사령부하고 특무대를 가지고 있지만 기타의 모든 군대를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 한 60만이 넘는, 공식적으로 한 63만쯤 되는 군대인데 그 안에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정치권은 4월 21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는 서둘러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에게 사퇴를 권유한다. 그리고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 국무위원들은 사표를 제출한다.
이기붕의 사퇴와 전 국무위원회 사표 제출로 수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4.19 부상자들을 위문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내놓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각을 교체하고 그리고 자유당과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 책임제 같은 걸로 개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태를 수습해서 자신의 대통령 지위는 계속 갖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혁명의 물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은 회합을 가졌다. 당초 5, 6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3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하야 요구를 골자로 하는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선다. 죽은 학생이 말하면 피해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대가를 받아내려면 결국 지금 정부를 갖다가 정권을 갖다가 하야시키고 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 한 말이 떠돌면서 일부에서 그 성명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나가서 우리 시위를 해야겠다. 교수단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웠다. 이날 교수들의 데모는 가라앉은 듯 보였던 분위기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정식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 중간에 그 구호가 이승만 물러가라 구호들을 갖다가 우리들도 부르고 시민도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사당 앞에 가니까 사람이 늘어나서 꽉 차가가지고서 승리의 화요일이라 불리는 4월 26일. 이날은 대규모 군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벽부터 시위 행렬이 계속됐다. 이때 시위대는 대표를 구성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마침내 유일라 씨를 비롯한 5명의 학생 시민 대표에게 대통령과의 면담이 허용된다. 한참 묵묵하게 그냥 저 건너편 남산을 치다보고 있듯이 그러면 내가 물러나가야만 되나. 그럴 때 내가 그냥 눈을 그냥 쫙 흐르더만. 예, 각하께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 같아? 네,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돼. 그게 우리 민주주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원한다면은 나는 하야하겠다. 국민이 원한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했다는 것은 면담을 마친 시민 대표들에 의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날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사임을 공식 발표한다. 12년간에 걸친 자유당 독재 정권은 드디어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제1공화국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역시 4월 19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국무회의록을 통해서 당시 자유당 정권과 민심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유혈 사태까지 빚으면서
계속해서 선거 무효화,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시종일관 이 데모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공산당이 배후 조정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문제를 호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힘으로 누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유당 정권은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자유당 정권의 말로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